2014년 6월에 잔 마크 주하스 중장이에요. 미 7공군 사령관, 주한미군 부사령관이에요. 이 사람이 국내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새로운 전쟁 수행 개념을 한국에 적용하고 있다. 새로운 전쟁 수행 개념. 이게 뭐냐? 2012년 1월에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신국방전략 지침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신국방전략 지침. 정식 명칭은 21세기 미국의 글로벌 패권 유지를 위한 신국방전략 지침이에요. 21세기에도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전쟁 지침이라는 거죠. 여기 서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국가가 미군의 접근을 저지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해도 미군은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어떤 특정 국가는 중국이죠. 미군의 접근을 저지하는 전략. 그것이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이라는 거예요. 반접근,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죠. 지역 거부, 그래도 들어오면 거부한다. 즉 무력화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일본 남부에서 오키나와를 지나는 선, 이게 제1열도선이죠. 그 안쪽에서 반접근 지역 거부. 힘이 커지면 일본 동부에서 괌을 지나서 말레이시아로 이어지는, 이게 제2열도선이며 그 안쪽에서 미군을 반접근 지역 거부, 반접근 지역 거부 한다는 거예요. 중국의 DF-21D 함정을 향해서 날아가는 탄도 미사일이죠. 항모 킬러, 항모 잡는 미사일. DF-26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에요. 괌 킬러, 괌에 있는 미군을 타격할 수 있는 이런 무기죠. 이런 걸 통해서 반접근 지역 거부, 반접근 지역 거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중국에 그러한 접근 거부 전략이 적용돼도 미군은 작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이거를 깬다는 거예요. 깬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깨느냐? 신국방 전략 지침에 들어있겠죠. 어떻게 깨느냐? 알 수가 없어요. 왜? 미국이 공개를 하지 않으니까. 함지적인 선에서 상식을 가지고 추론을 할 수는 있죠. 자, 이걸 어떻게 깰까요? 1단계는 여기 반접근 지역 거부하는, 여기 반접근 지역 거부하는 이 미사일 사정거리죠. 그 안에 있는 중요한 전략 자산을 뒤로 빼겠죠. 항공모함이나 전략 폭격기 이런 것을 이 사정거리 밖으로 빼겠죠. 그리고 나서 일을 시작하겠죠. 자, 그럼 2단계는 뭘까요? 2단계는 뭘까요? 자, 보세요. 미국과 중국은 핵 강국이죠. 핵무기 3원 체계를 갖고 있죠. 핵무기 3원 체계, 뭐냐? 핵무기를 운반하는 세 가지 수단. 전략 폭격기, ICBM, SLBM. 자, 미국 전략 폭격기 B-52 있죠. B-1B 있죠. 중국 H-6K 있죠. H-20 있죠. ICBM 미국 미니트맨 3 있죠. 중국 DF-31, DF-41 이런 게 있죠. SLBM 미국 SSBN이라고 해가지고 전략 핵 잠수함, 거기에다가 트라이언트 계열의 SLBM을 싣고 다니죠. 중국 094 진급 잠수함 SSBN이에요. 거기다가 G란 계열의 SLBM을 갖고 다니죠. 이렇게 핵
핵무기 3원 체계를 미국과 중국이 다 갖고 있어요. 핵무기로 상대를 공격하면 반드시 핵무기로 보복을 당한다. 너를 죽이면 나도 죽는다. 이게 뭐예요? 상호 확증 파괴. 상호 확증 파괴 상태가 성립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립시키고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국의 방어 전략의 핵심 요체죠. 그러면 미국이 2012년에 신국방 전략 지침에서 중국의 방어 전략을 뚫겠다 공표했죠. 어떻게 뚫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 상호 확증 파괴 상태를 돌파한다는 거예요. 자, 이 상태를 어떻게 허물어뜨릴 수 있을까요? 첫째, 선제 공격이죠. 자, 미국이 예를 드는 거예요. 미국이 이 핵무기 3원 체계를 전부 동원해가지고 핵무기를 비오듯 쏟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전략 폭격기와 ICBM 전력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 SLBM은 살아남죠. 그래서 보복 공격으로 달아오죠. 그렇지만 이 세 가지가 다 있을 때에 비해서 이 보복 공격의 규모는 대폭적으로 축소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렇게 소규모 살아남아서 날아오는 SLBM을 미사일 방어망 이것으로 전부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SLBM이 30발 올라오면은 MD 미사일 300발을 쏴가지고 10개의 미사일이 한 개의 미사일을 향해서 날아가서 그 중에 하나만 명중해도 떨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MD 시스템을 가동해서 날아오는 극소수 SLBM을 전부 중간에서 요격할 수 있다면 1과 2가 현실에 적용해서 100% 성공할 수 있다면 중국은 그것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무릎을 꿇겠죠. 자, 이게 미국의 21세기 세계 패권 유지를 위한 신국방 전략의 핵심입니다. 이게 선제 공격과 미사일 방어망을 통해서 중국을 굴복시킨다. 자, 그러면 바로 이 선제 공격과 미사일 방어망, 이게 새로운 전쟁 수행 개념인 거죠. 이것을 선제 공격과 MD 이것을 주한미군이 한국에 적용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어떻게 해서든 선제 공격력을 높이고 미사일 방어 능력을 높이고 여기에 목숨을 걸고 집중을 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변했죠. 주한미군이 변하면서 한국군도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 2013년 12월에 박근혜 정부가 이지스 구축함 3척을 새로 구입하기로 결정합니다. 2020년대 중반에 전력화한다, 실전 배치한다 이래요. 자, 우리 이지스 구축함이 3척 있었죠. 그런데 3척을 더 구입한다. 이지스 구축함이 3척 늘어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자, 기존에 이것은 세종대왕함, 율곡이함, 서해 유성룡함 이 3개의 이지스 구축함에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력은 없어요. 이 새로 도입하는 3척의 이지스 구축함에는 탐지하고 요격하는 능력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SM-3 미사일을 장착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별명이 바다의 사드. 바다의 사드. 자, 탄도 미사일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구 궤도를 따라서 수평 비행을 해요. 그리고 목표물을 향해서 낙하합니다. 지상에서 500km 상공으로 탄도 미사일이 수평 비행할 때 SM-3 미사일로 쏴서 요격한다. 우리 주변에서 지상 500km, 이것은 먼 우주거든요. 이 먼 우주까지 탄도미사일을 올렸다가
우리한테 날린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아니죠.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것은 멀리 가는 거예요. 미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대신 떨어뜨려 준다는 거예요. 2013년 12월에 박근혜 정부가 SM-3 미사일이 장착된 이지스 구축함 세척 도입을 결정하죠. 이 사업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2014년 9월에 박근혜 정부가 F-35A 전투기 40대를 2021년까지 도입하기로 결정합니다. F-35A 미국의 5세대 전투기죠. 최신형 최첨단의 전투기입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특징은 뭐냐? 스텔스 기능이 대폭 강화된 거예요. 기존 전투기에 비해서 기존 항공기에 비해서 100분의 1로 보여요. 그러니까 레이더에 사실상 거의 안 보인다는 거죠. 이게 뭐겠어요? 안 보이는 전투기가 왜 필요해요? 선제 공격용 전투기다. 자, 작년부터 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2015년 6월에 윤병세 당시 외교 장관이 사드 배치를 국방부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공개했어요. 그리고 2016년 7월에 한미가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하죠. 2017년 3월에 미국이 오산 미 공군기지를 통해서 사드 장비를 들여옵니다. 지금 성주의 사드 기지에서 사드가 작동되고 있죠. 자, 선제 공격 무기 그리고 MD 이게 북을 향해서 기능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만 한정되는 거예요. 자, 2019년 12월 작년 12월에 글로벌 호크 한 대가 한국군에게 인도됐습니다. 올해까지 4대가 들어오는데 1호기가 이때 온 거예요. 글로벌 호크가 뭐예요? 고고도 무인 정찰기. 지상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면 24시간 이상 작전을 할 수가 있어요. 작전 반경이 얼마냐? 3,000km. 우리 한반도 남쪽에서 북쪽까지 1,000km가 안 돼요. 근데 여기서는 3,000km 작전 반경. 이거보다 3배 더 멀리 보는 거예요. 중국 안쪽까지 샅샅이 볼 수 있는 거죠. 선제 공격과 미사일 방어, 북에 대응하는 것이면서 중국에 대응하는 것이다. 겸용이다, 겸용. 그것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2014년 10월에 한미 연례 안보회의 SCM이죠. 이게 열립니다. 2015년 12월이 되면은 한국군의 전시작전 통제권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렇게 합의가 됐어요. 원래는 2012년 4월 17일 날 우리가 돌려받기로 합의가 됐죠. 언제? 2007년에. 그런데 2010년에 MB 정부가 이것을 2015년 12월에 돌려받는 걸로 합의를 해줬어요. 미국이 3년 더 뒤로 늦춘 거죠. 그게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2015년 12월이 다가와요. 미국이 우리의 전시 작전 통제권을 돌려줘야 돼. 그거를 1년 남겨놓은 2014년 10월에 한미 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 양해 각서 이걸 만들어서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이 서명합니다. 우리 국방장관이 이걸 서명을 해요. 이제 시한이 없어진 거예요. 조건이 갖춰져야만은 돌려준다는 거죠. 미뤘는데 이번에는 그 시한까지 없앴어요. 조건이 갖춰져야만 돌려준다. 그 조건이 뭐냐? 첫째,
전자권이 온 이후에 한국군의 대응 능력. 두 번째, 전자권이 돌아온 이후에 북의 핵 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 세 번째, 한반도 및 영내 안보 환경.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만 전자권을 돌려준다. 이거예요. 자, 이 세 가지가 갖춰졌는지 안 갖춰졌는지를 누가 판단해요? 한국과 미국이 같이 판단하는 거죠. 미국이 안 갖춰졌다 그러면 영원히 못 돌려받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1과 2가 갖춰졌어. 자, 3번 보세요. 한반도 및 영내 안보 환경이에요. 한반도 안보 환경이 아니에요. 및 영내 안보 환경. 영내가 뭐예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미국 사람들 말로는 인도 태평양 지역 내죠. 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미국이 중국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는 상태죠. 중국을 굴복시키지 못하면 영내 안보 환경이 좋아진 게 아니잖아요. 갖춰진 게 아니잖아요.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을 굴복시킬 때까지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겠다.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한국을 중국 압박 군사 기지로 사용하고 한국군을 중국을 압박하는 그러한 힘으로 계속 갖고 있겠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미국은 한미 동맹을 중국을 압박하는 군사력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미중 충돌이 점점 가열되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너무 위험하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